잠깐만요. 멈춰주세요. 결혼식장에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봤죠. 초라한 옷차림의 60대 후반 여성이 떨리는 손으로 신랑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내 진짜 엄마. 그 순간 식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30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충격적인 가족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2025년 4월 둘째 주 토요일, 서울 강남의 한 웨딩홀은 연분홍 벚꽃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고 은은한 바이올린 선율이 식장을 가득 채웠죠. 신랑 김준호, 32세. 평범하지만 성실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검은색 턱시도를 입은 그는 오늘 3년 동안 사귀어온 연인 이지은과 결혼식을 올리는 날이었죠. 하객석 맨 앞자리. 연두색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60대 초반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영희, 62세. 준호가 평생 엄마라고 불러온 유일한 사람이었죠. 그녀의 눈가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평화가 무너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5년 IMF 외환위기가 닥치기 2년 전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뛰어들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서울 변두리 달동네. 좁은 골목길 사이로 낡은 단독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죠. 그중 한 집에서 남자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철수, 당시 30대 중반이었던 그는 친구의 사업 보증을 잘못 썼어. 하루아침에 2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1995년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액이었죠. 집은 압류 딱지가 붙었고 채권자들이 매일같이 집 앞을 지켰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 고함치는 목소리, 협박 전화. 그 혼란 속에서 2살배기 준호는 배가 고파 울어댔습니다. 으앙, 배고파요. 하지만 아무도 아이를 제대로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철수의 친누나 강은숙이 동생 집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40대 초반이었던 그녀는 문을 열자마자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죠. 거실 바닥에는 독촉장과 경고문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먹을 것이라고는 라면 몇 개와 김치 한 통뿐이었죠. 그리고 방 한쪽 구석. 2살배기 준호가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기저귀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작은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죠. 강은숙은 재빨리 조카를 안아 올렸습니다. 준호야, 고모 왔어. 괜찮아, 괜찮아. 아이는 고모의 품에 안기자 조금 진정되는 듯 했습니다. 철수야, 도대체 집안이 왜 이래? 준호 엄마는 어디 있어? 강은숙이 동생을 찾았지만 김철수는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문이 열리고 수척한 얼굴의 김철수가 모습을 드러냈죠. 누나, 박미선이 일주일 전에 집을 나갔어요. 연락도 안 받고. 뭐라고? 애를 두고 나갔다고? 김철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고함 지르고 협박 전화가 하루에 수십 통씩 와요. 미선이가 견디다 못해서 그냥 나가버렸어요. 강은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2살배기 아이를 두고 떠나다니. 그럼 이 애는 누가 키워? 김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채권자들에게 쫓기느라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강은숙은 준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철수야, 내가 상황 정리될 때까지 내가 준호 봐줄게. 고맙습니다, 누나. 하지만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2주 후, 강은숙은 동생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죠. 대문에는 압류 표시가 더 많이 붙어 있었고, 이웃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김철수 씨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이웃 할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김씨요? 일주일 전에 한강에서 투신하셨대요. 아침 조깅하던 사람이 발견했다던데. 강은숙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뭐라고요? 유서도 없었대요. 빚을 못 견디고 그냥. 강은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동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이제 완전한 고아가 되었죠. 그날 밤, 강은숙은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거실 한쪽에서는 2살배기 준호가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죠. 아빠 어디? 준호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강은숙은 눈물을 닦으며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준호야, 아빠는 하늘나라 가셨어. 아이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모의 얼굴을 만지작거리며 방긋 웃을 뿐이었죠. 그날 밤, 강은숙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아이를 내가 키워야 하나? 하지만 나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 남편과 상의했지만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당시 강은숙 부부도 자녀 둘을 키우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했으니까요. 그때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최영희, 박미선의 친동생이었죠. 다음 날 아침, 강은숙은 최영희를 만났습니다. 당시 30대 초반이었던 최영희는 결혼한 지 5년째였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은숙 씨,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로 갑자기? 최영희는 강은숙 품에 안긴 준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준호? 강은숙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미선이 집을 나간 것, 김철수가 세상을 떠난 것, 그리고 준호가 이제 갈 곳이 없다는 것. 최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니가 아이를 버리고 갔다고요? 그래요. 그리고 연락도 안 돼요. 제가 알아본 결과 언니는 지방으로 내려간 것 같더라고요. 최영희는 준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2살배기 아이는 낯선 이모를 보며 방긋 웃었죠. 이모 이쁘다. 그 순간 최영희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은숙 씨, 이 아이를 제가 키우고 싶어요. 네. 강은숙은 놀라서 최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계속 고민이었거든요. 입양도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조카가 왔으니 정말 괜찮겠어요? 아이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최영희는 준호를 안아 올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강은숙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최영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언니 얘기를 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제가 엄마라고 키울게요. 하지만 진실을 알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최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가 날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나아요. 강은숙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최영희의 말도 일리가 있었죠. 알겠어요. 그게 준호를 위해서도 좋겠네요.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준호는 최영희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 최영희는 준호를 친아들처럼 키웠습니다. 밤마다 자장가를 불러주고 아플 때면 밤새 간호했죠.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중학교 졸업식. 모든 순간에 최영희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행복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최영희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면 어쩌지? 나를 원망하지는 않을까. 특히 준호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가족사 조사를 해야 했죠. 엄마, 외할머니는 어디 사세요? 최영희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외할머니는 하늘나라에 계셔. 거짓말이었습니다. 박미선은 살아 있었고 어디선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최영희는 아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고모 강은숙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영희야, 준호 많이 컸네. 이제 거의 어른이잖아. 네, 은숙 언니? 덕분에 잘 크고 있어요. 강은숙은 커피를 마시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게 있어. 최영희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걱정이요? 박미선 언니 말이야. 혹시 나타나면 어쩌려고? 최영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언니가 왜 나타나요? 30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없었잖아요. 강은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지. 사람 마음이란 게 나이 들면서 변하잖아. 자식 생각이 나면 설마요. 30년이나 지났는데. 하지만 최영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박미선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지? 준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숨겨야 할까?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2025년. 준호는 어느새 32세가 되었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최영희는 아들의 결혼 준비를 도우며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죠. 결혼식이라는 큰 행사. 혹시 그때 박미선이 나타나는 건 아닐까? 최영희는 밤마다 그 생각에 잠을 설쳤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최영희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박미선이 남긴 물건들이 들어 있었죠. 낡은 사진 한 장, 2살 배기 준호를 안고 있는 박미선의 모습이었습니다. 최영희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언니, 나타나지 마. 제발. 하지만 그녀의 기도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식장은 화려했고 하객들은 축하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시작되고 신랑 신부가 서약을 준비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식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의 여성이 떨리는 걸음으로 들어왔죠. 박미선 67세. 30년 만에 아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잠깐만요. 멈춰주세요. 준호야, 엄마야. 내 진짜 엄마. 식장 안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객들은 숨을 죽인 채 뒤를 돌아보았고 신부 이지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신랑을 바라봤죠. 준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앞쪽 하객석에 앉아있던 최영희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30년 동안 두려워했던 순간이
마침내 찾아온 것입니다. 박미선은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옷차림은 초라했고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죠. 준호야, 엄마 목소리 기억 안 나? 내가 2살 때까지 엄마가 키웠어. 준호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앞쪽에 앉아있는 최영기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줄의 선생님이 당황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고 하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여러분, 잠시 양해 부탁드립니다. 준호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신부 지은이가 준호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식장 옆 대기실로 4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준호, 지은, 최영희, 그리고 박미선. 문이 닫히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2 여성을 번갈아 바라봤죠.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엄마, 저분이 누구세요? 최영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이제 말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박미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난 내 친엄마야. 내가 2살 때까지 내가 너를 낳아서 키웠어.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제 엄마는 저기 계신 분이에요. 박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30년 전에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너를 두고 떠났어. 준호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두고 떠났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최영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앉아. 엄마가 설명할게. 준호는 의자에 앉았고 지은이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최영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실은 이래. 나는 내 친엄마가 아니야. 나는 내 이모야. 순간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모라고요? 최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미선은 내 친언니였어. 30년 전 언니가 너를 두고 떠났을 때 내가 너를 맡아서 키운 거야.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제 친아빠는요? 최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빠 김철수는 내 형부였어. 언니가 떠나고 2주 후에 빚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어. 준호는 2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알고 살았던 건 다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지은이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진정해요. 일단 끝까지 들어봐요. 박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설명할게. 30년 전 내 아빠 사업이 망했어. 2억 원이라는 빚이 생겼고 채권자들이 매일 집에 찾아왔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매일 협박 전화가 왔고 집 앞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 나는 정신이 무너질 것 같았어. 그래서 도망쳤어. 2살배기 너를 두고. 준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변명이 되나요? 박미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변명이 아니야, 사실이야. 나는 나약한 사람이었어. 너를 지켜줄 힘이 없었어. 잠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최영희는 왜 30년 동안 진실을 숨겼을까요? 최영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나는 내가 상처받을까봐 숨긴 거야. 내가 자라면서 엄마가 널 버렸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아프겠어? 그래서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야. 나는 진심으로 너를 내 아들로 생각했어.
하지만 전 이모의 조카였잖아요. 최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혈연이 뭐가 중요해? 나는 30년 동안 너를 키웠어. 밤마다 자장가 불러주고, 아플 때 간호하고, 학교 운동회 갈 때마다 김밥 싸주고.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미선이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준호야, 이것 봐. 내가 2살 때 찍은 사진이야. 사진 속에는 어린 준호를 안고 있는 젊은 박미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죠. 이게 정말 저예요? 그래. 내 첫 돌 때 찍은 거야. 그때 엄마가 미역국 끓여주고 돌잡이도 했어. 준호는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왜 30년 동안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왜 이제 와서 나타나신 거예요? 박미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대로 말할게. 나는 도망친 후에 부산으로 내려갔어. 거기서 새로운 남자를 만났고 재혼했지.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혼요? 그래. 그리고 2딸을 낳았어. 지금 26살, 24살이야.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은이 놀란 표정으로 박미선을 바라봤고 최영희는 분노에 찬 눈빛을 보냈죠. 준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버리고 새 가정을 꾸리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박미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단 한 번도 찾지 않으시고 다른 자식들을 낳아 키우셨다는 거죠. 준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준호는 주먹을 쥐고 떨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30년이 지워지나요? 그때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강은숙, 65세. 준호의 고모였습니다. 준호야. 고모, 강은숙은 방 안의 분위기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들 여기 있었구나. 밖에서 하객들이 웅성거리고 있어. 준호는 고모를 바라봤습니다. 고모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강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 30년 전부터. 준호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저만 몰랐네요. 저만 바보처럼. 강은숙이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준호야, 들어봐. 내가 2살 때 내 아빠가 빚 때문에 세상을 떠나셨어. 그리고 내 친엄마는 너를 두고 도망갔지. 강은숙은 최영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영희가 너를 맡아서 키우겠다고 했어, 조카지만. 친아들처럼 키우겠다고. 준호는 최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최영희의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강은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영희는 정말 너를 친아들처럼 키웠어. 재혼도 하지 않고 오직 너만 생각하며 살았어.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진실을 말씀해 주셨어야죠. 강은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랬다면 넌 어떻게 컸겠니? 엄마가 날 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자랐다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박미선 씨는 왜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박미선은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어. 67살이야. 그리고 최근에 건강이 안 좋아졌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병원에서 폐암 판정을 받았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대. 방 안의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아들 얼굴을 보고 싶었어.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입니다. 강은숙이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너희가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어. 모두가 강은숙을 바라봤습니다. 강은숙은 박미선을 바라봤습니다. 미선아, 내가 말해야 할 것 같은데. 박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숙 언니, 그건 말하지 말자고 했잖아.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어. 준호는 알 권리가 있어. 준호는 초조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도대체 뭐예요? 또 무슨 비밀이 있는 거예요? 강은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준호야, 사실 박미선은 내 친엄마가 아니야. 순간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은숙이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내 아빠 김철수가 바람을 피웠어. 회사 동료 여자랑. 최영희가 놀란 표정으로 강은숙을 바라봤습니다. 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강은숙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을 했어. 그리고 아이를 낳았지. 그 아이가 바로 준호야. 준호는 벽에 기대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제 친엄마는 누구예요? 강은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그 여자는 아이를 낳자마자 병원에서 사라졌어. 이름도 가짜였고 연락처도 없었어. 박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철수가 아이를 집에 데려왔어. 나보고 키우라고 했지. 나는 처음엔 거부했어. 남편의 불륜으로 생긴 아이를 어떻게 키워?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2살배기 아이를 보니 마음이 약해졌어. 죄 없는 아이잖아. 그래서 2년 동안 키웠어. 준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럼 저는 아버지. 불륜으로 생긴 아이고 친엄마는 저를 버렸고 박미선 씨는 남의 자식이라 저를 버렸다는 거네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이 준호를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예요? 제 정체는 뭐예요? 최영희가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혈연은 아니지만 30년 동안 내가 키운 내 아들이야. 준호는 최영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엄마, 아니 이모님. 최영희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내 엄마야. 30년 동안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박미선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나는 내 친엄마는 아니지만 2년 동안 너를 키웠어. 그리고 사랑했어.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 가주세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박미선은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알겠어, 나는 갈게.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줘. 2년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 나는 진심으로 너를 사랑했어.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은 초라했고 쓸쓸했죠. 준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은이 그의 옆에 앉아 손을 잡아줬고 최영희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강은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결혼식을 계속할 거니?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돌았습니다. 네, 계속할게요. 제 인생은 제가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결혼식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식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하객들은 수군거렸고 준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줄의 선생님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갔지만 아무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신부 지은이 준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괜찮아요. 우리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준호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서약이 끝나고 반지 교환 순서가 왔습니다. 준호는 기계적으로 반지를 끼워 주었죠. 그의 머릿속은 방금 전 들었던 충격적인 진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친엄마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왜 버려졌는가? 피로 연장. 하객들은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준호는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친척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준호야, 축하한다. 그런데 아까 그 소동은 뭐였니? 준호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작은 해프닝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죠. 맨 앞 테이블에 앉은 최영희는 음식을 전혀 먹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났고 아들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고모 강은숙이 최영희 옆에 앉았습니다. 영희야, 괜찮아? 최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요? 준호가 얼마나 충격받았을지. 강은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알았을 일이야. 그냥 시기가 좀 안 좋았을 뿐이지. 시기가 안 좋았다고요? 결혼식 날이었어요. 최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준호와 지은은 잠시 호텔 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 아직 정리가 안 돼. 지은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요. 급하게 결정할 필요 없어요. 준호는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화나지 않아? 결혼식 날 이런 일이 생겼는데.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날 일이 아니에요. 당신이 힘든 거지. 나는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당신의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지은이 평화롭게 자고 있었지만 준호의 머릿속은 복잡했죠. 30년 동안 나는 거짓 속에서 살았다. 내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의 아들인가? 새벽 3시. 준호는 조용히 일어나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죠. 휴대폰을 꺼내 최영희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라고 불러야 하나, 이모라고 불러야 하나. 다음 날 아침, 준호와 지은은 예정대로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죠. 제주도 해변. 지은이 준호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여보, 저기 바다 좀 봐요. 너무 예뻐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결혼식 날의 충격으로 가득했죠. 지은이 멈춰서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요. 지금 신혼여행 즐기고 싶지 않죠? 준호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분위기를 망치고 있네.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충격적인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바로 괜찮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년 동안 거짓 속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준호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지은이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죠. 여보, 일단 어머니께 전화해봐요. 대화를 해야 마음이
풀릴 것 같아요. 준호는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솔직하게 말해요. 지금 기분이 어떤지, 무엇이 궁금한지. 준호는 천천히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최영희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식 이후 아들에게 연락이 없었고, 그녀는 불안에 떨고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최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준호야.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니 이모님. 최영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호야, 나는 내 엄마야. 30년 동안 그랬어.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아직 정리가 안 돼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최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알겠어. 천천히 생각해. 엄마는 기다릴게. 3일 후, 준호와 지은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신혼집의 짐을 풀면서 준호는 여전히 무거운 표정이었죠. 지은이 커피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여보, 고모님께 한번 찾아가 보는 게 어때요? 고모님이 더 자세한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아. 다음 날 오후, 준호는 강은숙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강은숙은 조카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그의 표정이 어두운 것을 보고 걱정했죠. 준호야, 어서 와 앉아. 고모, 제 친엄마에 대해서 더 알고 계신 거 없으세요? 강은숙은 차를 따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아는 게 많지 않아. 내 아빠가 회사 동료와 바람을 피웠다는 것, 그 여자가 너를 낳았다는 것, 그리고 출산 후 사라졌다는 것. 그 여자 이름은요? 강은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 기록에는 가짜 이름이 적혀 있었어. 김명숙이라고 했는데 그 이름으로 찾아봐도 아무도 없었어.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제 친엄마를 찾을 방법이 없다는 거네요. 강은숙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진짜 중요한 건 피가 아니야. 30년 동안 너를 키운 영희가 내 진짜 엄마야. 하지만 준호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고모,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제 뿌리가 어디인지 알고 싶다고요. 강은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어. 그럼 내가 도와줄게. 당신의 아빠가 다니던 회사 사람들을 수소문해 볼게. 정말요? 강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30년이나 지났으니까 쉽지 않을 거야. 그래도 최선을 다해 볼게. 고맙습니다, 고모. 준호는 처음으로 조금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지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고모가 도와주시겠대. 아빠 회사 사람들을 수소문해 보신다고. 지은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진짜 찾고 싶어요? 만약 찾는다고 해도 그 사람이 당신을 반길까요? 준호는 침묵했습니다. 지은의 말이 맞았습니다. 30년 동안 찾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아들을 반길 리 없었죠. 그래도 알고 싶어. 내가 왜 버려졌는지,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2주가 지났습니다. 강은숙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준호야, 찾았어. 내 아빠 회사 동료 중 한 명을 찾았어.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말요? 그 사람이 제 엄마를 알아요? 강은숙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이철민인데 당시 내 아빠랑 친했대. 내일 만나보자고 했어. 준호는 지은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은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같이 갈게요. 혼자 가지 마요. 고마워. 다음 날 오후 준호, 지은, 강은숙은 서울 종로의 한 카페에서 이철민을 만났습니다. 60대 후반의 이철민은 준호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철수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이철민은 커피를 마시며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내 아빠 김철수는 착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친구 보증을 잘못 써서 빚더미에 앉았지. 이철민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 회사에 신임 여직원이 한 명 들어왔어. 이름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성이 한 씨였던 것 같아. 한 씨요? 준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 그 여자가 내 아빠랑 가까워졌어. 둘이 자주 야근하고 퇴근 후에도 같이 있는 걸 봤지.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자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어. 이철민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내 아빠한테서 전화가 왔어. 애를 낳았는데 여자가 사라졌다고.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여자에 대해 더 아시는 거 없으세요? 고향이나 가족 같은 거. 이철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별로 없어. 다만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는데. 뭔데요? 이철민은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여자가 팔찌를 하고 다녔어. 은색 팔찌였는데 거기에 뭔가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 무슨 글자요? 이철민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희망이라는 글자였던 것 같아. 아니면 희자가 들어간 이름이었을 수도 있고. 준호는 그 정보를 메모했습니다. 또 다른 단서가 있을까요? 이철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 맞다. 그 여자가 부산 출신이었어. 사투리를 썼거든. 부산이요? 그래, 그리고 회사 서류에 주소가 적혀 있었을 텐데 30년 전이라 지금은 기록이 없을 거야. 준호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철민이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준호야, 솔직히 말할게. 30년이면 긴 시간이야. 그 사람을 찾는다 해도 너를 반길지 모르겠어. 알아요. 그래도 알고 싶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지은이 물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준호는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산으로 가볼까? 생각 중이야. 한 씨 성을 가진 60대 중반 여성, 희자가 들어간 이름. 강은숙이 끼어들었습니다. 준호야, 부산은 넓어. 그런 정보만 가지고는 찾기 힘들어.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 그날 밤 준호는 최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부산 가볼까 해요. 제 친엄마를 찾아보려고요. 최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야, 정말 그래야겠니? 네, 제가 누군지 알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영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어. 그럼 조심해서 다녀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고맙습니다, 엄마. 준호는 처음으로 최영희를 다시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최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준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부산에 가면 정말 친엄마를 찾을 수 있을까? 만약 찾는다면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대할까? 나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진실을 알기 전에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여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진실을 찾아가는 험난한 여정이. 준호와 지은은 부산행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준호는 긴장한 표정을 지었죠. 여보, 정말 찾을 수 있을까? 지은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최선을 다해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준호는 가방에서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이철민에게서 들은 단서들이 적혀 있었죠. 한시성, 60대 중반, 부산 출신, 희자 들어간 이름, 은팔찌. 이것만으로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준호는 미리 알아본 사설 탐정 사무소로 향했죠. 50대 중반의 탐정 박성호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준호 씨 맞으시죠? 전화로 대강 들었는데 30년 전 일이라 쉽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부탁드립니다. 준호는 알고 있는 정보를 모두 전달했습니다. 박성호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일단 당시 그 회사 인사 기록을 알아봐야겠네요. 30년 전이면 회사가 아직 있을지 모르겠지만 회사 이름은 대성전자였어요. 박성호는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대성전자 1998년 IMF 때 부도났네요. 기록 찾기가 더 어렵겠어요. 준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박성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방법은 있어요. 당시 인사 담당자나 동료들을 찾아보는 거죠.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2주는 봐야 합니다. 운이 좋으면 더 빨라질 수도 있고. 준호는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박성호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 한 가지 물어볼게요. 만약 그분을 찾는다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왜 저를 버렸는지 알고 싶어요. 호텔로 돌아온 준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이 옆에 누우며 물었습니다. 여보, 후회 안 해요? 이렇게까지 하는 거.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안 해. 다만 두려워. 진실을 알게 되면 더 상처받을 것 같아서. 지은이 남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성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호 씨, 좋은 소식이에요. 당시 대성전자 인사 담당자를 찾았어요. 준호는 즉시 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박성호는 서류 한 뭉치를 꺼내 보여줬죠. 이분이 김정숙 씨인데 현재 70세예요. 당시 인사팀 과장이셨대요. 그분이 기억하실까요? 만나봐야 알겠죠. 내일 오전에 약속 잡혀 있어요. 준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준호와 지은 그리고 박성호는 부산 해운대의 한 카페에서 김정숙을 만났습니다. 70세의 김정숙은 여전히 또렷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죠. 대성전자 말씀이시죠? 거기서 20년 넘게 일했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1995년경의 한씨 성을 가진 여직원 기억하세요? 김정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 씨요? 그때 한 씨가 몇 명 있었는데 희자가 들어간 이름이었을 거예요. 김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한희진. 맞아요. 한희진이라는 직원이 있었어요.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한희진이요? 그분에 대해 더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김정숙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한희진은 1995년 초에 입사했어요. 25살이었죠. 조용하고 성실한 직원이었어요. 그분이 왜 퇴사하셨는지 아세요? 김정숙은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그때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임신을 했는데 아버지가 책임지지 않았나 봐요.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김정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희진이
어느 날 제 사무실로 와서 울면서 사표를 냈어요. 부산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부산으로요? 그럼 서울 사람이었나요? 김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울에서 혼자 올라와 있었어요. 본가가 부산이었죠. 그럼 지금도 부산에 계실까요? 김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거든요. 다만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뭔데요? 김정숙은 가방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제가 옛날 인사 기록을 정리한 거예요. 여기 한희진 씨 주소가 있을 거예요. 그녀는 수첩을 넘기며 찾았습니다. 여기 있네요. 부산 해운대구 우동. 준호는 그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와 지은은 즉시 그 주소로 향했습니다. 해운대구 우동의 낡은 주택가. 30년 전 주소라 지금도 그곳에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죠. 오래된 다세대 주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준호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60대 중반의 여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준호는 그 여성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친엄마일 수도 있다는 것을. 혹시 한희진 씨세요? 여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한희진이 아니에요. 제 언니예요.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한희진 씨는 어디 계세요? 여성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신데 언니를 찾으세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혹시 한희진 씨가 30년 전에 아이를 낳으신 적이 있나요? 여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아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그 아이일지도 몰라요. 여성은 준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 앉은 여성은 한숨을 내쉬었죠. 저는 한희진의 동생, 한미진이에요. 언니는 지금 여기 없어요. 어디 계세요? 한미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언니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폐암이었어요. 준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돌아가셨다고요? 한미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는 30년 전 서울에서 내려온 후로 힘들게 살았어요. 미혼모라는 낙인 때문에 직장도 구하기 힘들었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언니가 아이를 낳았다는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언니는 그 아이를 병원에 두고 왔다고 했어요. 한미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가 말했어요. 자기는 그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다고. 유부남의 아이를 낳았고 경제적으로도 불가능했다고.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한미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언니는 평생 그 아이를 그리워했어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아들 이름을 부르셨어요. 준호라고.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절 기억하고 계셨어요? 한미진은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낡은 상자를 들고 나왔죠. 이게 언니가 남긴 거예요. 평생 간직했던 물건들이에요. 상자를 열자 몇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기 옷 한 벌, 작은 신발, 그리고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한희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한미진이 말했습니다. 이게 당신이 태어난 날 찍은 거예요. 언니가 유일하게 남긴 사진이에요. 준호는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30년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밀려왔죠. 이분이 제 친엄마예요? 한미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편지 한 통도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준호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한미진이 말했습니다. 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쓰신 거예요. 언젠가 준호를 찾으면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준호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엄마를 찾은 거구나.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 엄마가 너를 버렸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지. 1995년 그날 엄마는 너를 낳았어. 병원에서 내 작은 얼굴을 보는 순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 하지만 엄마는 25살의 미혼모였고 돈도 없었고 내 아빠는 유부남이었어. 엄마는 결정했어. 너를 병원에 두고 떠나기로. 그게 너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엄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너를 키워줄 거라고 믿었어. 하지만 매일매일 후회했어. 내가 잘 크고 있는지, 행복한지, 엄마를 원망하지는 않는지. 30년 동안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준호야, 엄마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다만 한 가지만 알아줘. 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30년 동안 죽는 순간까지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사랑한다. 내 아들. 한희진. 편지를 다 읽은 준호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지은이 남편을 꼭 안아주었고 한미진도 함께 눈물을 흘렸죠. 한참을 울고 난 후 준호가 물었습니다. 제 엄마는 어떤 분이셨어요? 한미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평생 작은 식당에서 일하면서 검소하게 살았죠.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왜요? 한미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가 말했어요. 자기는 이미 아들이 하나 있다고. 비록 키우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아들이 있다고. 준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미진이 은팔찌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언니 거예요. 당신한테 주고 싶어 했을 거예요. 팔찌에는 희망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언니가 20살 때 스스로 산 거예요. 항상 희망을 잃지 말자고. 준호는 팔찌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준호는 최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친엄마를 찾았어요. 최영희는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됐니? 준호는 모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한희진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것, 평생 자신을 그리워했다는 것, 편지를 남겼다는 것. 최영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알았어요. 제게는 2명의 엄마가 있었어요. 절 낳아주신 엄마와 절 키워주신 엄마. 최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야, 하지만 진짜 엄마는 한 분이에요. 30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엄마. 바로 당신이에요. 최영희는 전화기 너머로 흐느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준호는 최영희를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봤죠. 준호가 먼저 다가가 최영희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30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최영희는 아들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사랑해, 우리 아들.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30년간의 거짓과 진실, 상처와 사랑이 모두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한희진의 편지와 팔찌를 최영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걸 제 방에 모셔두려고요. 2분 모두 제 엄마시니까요.
최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흘렀습니다. 준호의 삶은 서서히 평온을 찾아가고 있었죠. 매주 일요일 준호는 최영희의 집을 찾아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불렀고 최영희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죠. 준호야, 오늘 미역국 끓였어. 내가 좋아하는 거. 고마워요, 엄마. 식탁에 둘러앉은 준호, 지은, 그리고 최영희. 세 사람은 화목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지은이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경로당 다니신다면서요? 최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친구들도 생기고 재미있더라. 어제는 노래교실도 갔어. 준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으시네요. 앞으로도 계속 다니세요. 식사 후 준호는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자란 그 방이었죠. 책상 위에는 두 개의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최영희와 어린 준호의 사진, 다른 하나는 한희진이 남긴 사진. 준호는 두 액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분 모두 제 엄마예요. 감사합니다. 그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한희진의 은팔찌를 꺼내 바라봤습니다. 희망이라는 글자가 은은하게 빛났죠. 지은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여보, 그거 계속 보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팔찌를 보면 친엄마가 생각나. 평생 희망을 잃지 않으려 했던 분. 지은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이제 희망을 찾았잖아요. 두 분 엄마의 사랑을 모두 알게 됐으니까요. 준호는 지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 난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야. 다음 날 준호는 특별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부산행 KTX에 다시 몸을 실었죠. 이번에는 지은과 최영희가 함께였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최영희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신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보시면 알아요. KTX는 부산을 향해 달렸습니다. 해운대구 공동묘지. 세 사람은 한희진의 묘소 앞에 섰습니다. 작은 비석에는 한희진 1970년부터 2015년이라고 새겨져 있었죠. 준호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엄마, 늦었지만 왔어요. 아들 준호예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그리워하셨다면서요. 평생 저를 사랑하셨다면서요. 준호는 한희진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엄마도 저를 사랑하셨어요. 그걸 이제 알았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최영희도 한희진의 묘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희진 언니, 저예요. 최영희. 그녀의 목소리도 떨렸죠. 30년 동안 언니, 아들을 제가 키웠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최영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호는 정말 착한 아이로 자랐어요. 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지은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준호의 아내 이지은이에요. 준호를 잘 지키겠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묘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고 마치 한희진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준호가 가방에서 은팔찌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받으세요. 엄마가 평생 차고 다니셨던 희망의 팔찌. 그는 팔찌를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이제 엄마께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엄마가 주신 희망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할게요.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왔습니다. 마치 한희진이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묘지를 나오면서 최영희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고마워.
준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뭐가요? 최영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를 엄마로 받아줘서, 그리고 희진 언니도 잊지 않아서. 준호는 최영희를 안았습니다. 엄마, 두 분 모두 제 엄마예요. 한 분은 저를 낳아주셨고, 한 분은 저를 키워주셨어요. 최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준호의 집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희진의 동생 한미진이었죠. 준호 씨 오랜만이에요. 이모, 어서 오세요. 한미진은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언니가 남긴 통장이에요. 평생 모은 돈이 3천만 원 정도 있어요.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걸 왜 저한테요? 한미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니 유언이었어요. 언젠가 준호를 찾으면 이 돈을 주라고.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이건 이모님이 가지세요. 한미진은 준호의 손에 통장을 쥐어줬습니다. 준호 씨, 언니는 평생 당신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작은 식당에서 일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았어요.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언니가 말했어요. 이 돈으로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모님, 그럼 이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2개월 후, 부산 해운대의 작은 장학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한희진 장학재단. 미혼모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재단이었죠. 개소식 날, 준호가 인사말을 했습니다. 제 친어머니 한희진은 미혼모로서 평생 힘들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으셨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 재단은 저와 같은 처지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참석한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최영희도 앞줄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죠. 개소식이 끝난 후 준호는 재단 사무실에 2개의 액자를 걸었습니다. 하나는 한희진의 사진, 다른 하나는 최영희의 사진. 그 아래에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 준호는 두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그날 저녁 준호의 집에서 작은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최영희, 고모 강은수, 그리고 한미진이 함께했죠. 식탁에는 최영희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들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강은숙이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정말 잘 자랐구나. 내 아버지가 보면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모, 아버지에 대해 더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강은숙은 30년 전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착한 사람이었어. 친구를 믿다가 빚을 지게 됐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준호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면서 지은이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모두가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기가 생겼어요. 순간 식탁이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최영희가 가장 먼저 달려가 며느리를 안았죠. 아이고, 정말 할머니가 된다니. 강은숙과 한미진도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준호는 아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여보. 그날 밤 준호는 발코니에 나와 별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이 따라 나와
남편의 옆에 섰죠. 여보, 뭐 생각해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아이 생각. 이 아이에게는 어떤 아빠가 되어야 할까? 지은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은 아빠가 될 거예요. 당신은 사랑이 뭔지 아니까요. 준호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맞아. 나는 두 분 엄마에게서 사랑을 배웠어. 그 사랑을 우리 아이에게도 줄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6개월 후, 준호와 지은의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준이. 한이진의 희자와 준호의 준자를 합친 이름이었죠. 병원에서 아기를 안은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이야, 아빠야 사랑한다. 최영희가 옆에서 손주를 바라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우리 손주, 정말 예쁘다. 준호가 최영희에게 아기를 건넸습니다. 엄마 안아보세요. 최영희는 조심스럽게 준이를 안았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전 두 살배기 준호를 처음 안았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혼자 한이진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엄마, 제 딸이 태어났어요. 이름은 준이에요. 그는 아기 사진을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의 희자를 이름에 넣었어요. 엄마를 잊지 않기 위해서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알아요. 가족이 뭔지 사랑이 뭔지.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죠. 준호는 고개를 숙여 저를 올렸습니다. 엄마, 편히 쉬세요. 저는 행복하게 살게요. 약속할게요.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거실에 앉아 가족 앨범을 펼쳤습니다. 어린 시절 최영희와 찍은 사진들. 학교 입학식, 졸업식, 생일 파티. 모든 순간에 최영희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앨범 마지막 장에 한이진의 사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준이의 사진도 붙였죠. 세 세대가 한 페이지에 모였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이야. 며칠 후 준호는 최영희를 모시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을 걸으며 최영희가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 정말 잘 자랐어.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최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원래 착한 아이였어.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어릴 때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최영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든 게 아니었어. 너를 키우는 게 행복이었어. 준호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드리고 싶어요. 상자를 열자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최영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니? 준호가 목걸이를 어머니 목에 걸어드렸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감사의 표시예요. 최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보야, 엄마한테. 이런 거 필요 없어. 하지만 그녀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행복해했죠. 해가 저물어가는 공원. 준호와 최영희는 함께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최영희는 아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나도 사랑해. 우리 아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30년의 시간, 거짓과 진실, 상처와 치유. 모든 것이 이 순간에 녹아들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나에게는 두 명의 어머니가 있다.
한 분은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고, 평생 나를 그리워하셨다. 다른 한 분은 30년 동안 나를 키우시며 사랑을 주셨다. 두 분 모두 나의 진짜 어머니다.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 나는 이제 아버지가 되었다. 내 딸 준이에게도 이 사랑을 물려주고 싶다.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 그리고 용서. 이것이 진짜 가족의 의미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혈연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걸 느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감동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